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걷기는 평생 운동이지만 언제 걷느냐에 따라 뇌가 상처를 받을 수도 반대로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나는 매일 부지런히 걷는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오늘만큼은 제 말을 잠시만 믿고 들어주세요. 처음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안도와 희망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지키는 걷기 습관으로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걷기는 무조건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몇몇 분들의 공통된 문제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걷기인데 왜 어떤 분은 더 맑아지고 어떤 분은 더 흐려질까요? 답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새벽, 한낮, 늦은 밤은 혈압과 혈류가 불안정해 뇌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간대거든요. 특히 잠에서 갓 깬 새벽의 급격한 혈압 변화, 강한 햇볕으로 체온이 치솟는 한낮,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늦은 밤, 이 세 시점은 뇌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죠. 이때 뇌혈관에는 마치 수도관에 갑자기 샌 물살이 흐르는 것과 같은 충격이 가해집니다. 더군다나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에서 말이에요. 한낮에 강한 햇볕 아래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게다가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농도가 진해져서 뇌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늦은 밤 걷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밤늦게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결국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인호님은 74세 전직 교사로 매일 새벽 5시에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그분에게 걷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었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45분 정도 걸렸는데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이 어눌해졌어요. 평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이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왔죠.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글씨를 쓸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자기공명 영상에서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적하신 건 바로 새벽 운동이었습니다. 혈압 변동성과 새벽 운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운동 시간을 조정해 보자고 하셨죠.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40년 넘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 터라 처음엔 시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늦춰갔어요. 먼저 새벽 5시에서 6시로, 그 다음엔 7시로, 마지막엔 오전 9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이 다시 또렷해지고 손에 힘도 되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밤잠을 푹 자게 되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6개월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새로운 뇌경색 흔적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 변동성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걷고 계시지만 시간만 바꾼 덕분에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고 계세요. 하지만 걷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됩니다. 위험 시간대를 피하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때에 걸어보세요. 그럼 언제 걸으면 좋을까요? 아침 9시 이후 해가 완전히 올라 몸이 따뜻해진 뒤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때는 혈압도 안정되고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늦은 밤에는 산책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훨씬 편안해할 겁니다. 걷기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특정 상황에서의 걷기입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어지러울까요? 그렇다면 그때의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 복용 직후나 식사 직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체온과 말초연료가 급격히 변하고 늦은 밤에는 시야와 주의력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외진 곳을 혼자 걷는 습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죠. 먼저 약물 복용 후의 걷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약을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고 바로 운동하면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식사 직후에 걷기도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도 혈액이 가야 하는데 혈액 공급이 분산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날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운 날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죠. 어느 쪽이든 뇌에는 부담이 됩니다. 김정희님은 68세 주부로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당뇨약을 먹고 바로 30분 후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어요. 약을 먹고 곧바로 움직여야 혈당 관리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당도 잘 조절되고 체중도 줄어서 만족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먹고 나가서 걷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셨지만 그분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혈당이 50보다 낮게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상황을 듣고 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약 복용 직후 운동은 혈당과 혈압을 급변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분처럼 약을 먹고 바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셨죠. 운동 자체는 좋지만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그분은 루틴을 바꿨습니다. 약을 먹고 최소 1시간 30분은 기다린 후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기 전에는 혈당을 측정해서 100 이상일 때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꼭 가지고 다니기로 했죠.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지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혈당 조절도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어요. 급하게 운동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린 후에 걷기 시작하니까 몸이 더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그분은 매일 걷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는 여유롭게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조금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나가세요. 그리고 걷는 동안에도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걷기 전 컨디션과 환경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복용이나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고 기온이 극단적일 땐 실내로 바꾸는 식의 유연함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복용이나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고 걸으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음식이나 약물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사람이 있는 밝고 평평한 길을 고르거나 필요할 때는 실내 트랙이나 마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쉬는 것이 최선입니다. 뇌가 썩는다는 표현 과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서서히 쌓이는 미세혈관 손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증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 이상을 요구하는 장기입니다. 잠깐의 혈류 저하도 뇌세포에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반복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늦은 밤 걷기로 수면이 얕아지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해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혈관들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작은 혈관들이 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해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시간대의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이런 미세혈관들의 반복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혈관벽은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압력 변화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고 큰 변화가 계속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처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깊게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낮에 활동하면서 쌓인 각종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늦게 운동을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세진님은 72세 은퇴 공무원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빠른 걸음으로 1시간가량 동네를 돌았어요. 식사 후 바로 눕는 건 몸에 안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식후 운동을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관리가 잘 되어서 만족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두통이었어요. 걷고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거리는 일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평소 꼼꼼하게 챙기던 일들을 자주 빼먹게 됐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몇 분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속 작은 혈관들의 손상이 여러 군데서 관찰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를 백질 변성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미세한 혈관 손상들이 쌓여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계속 진행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셨죠. 그분이 가장 놀란 건 식후 운동이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그분은 운동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식사 후 바로 걷는 대신 2시간 정도 충분히 쉰 후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는 속도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낮췄습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는 하루에 2번 30분씩 나누어 걷기로 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먼저 운동 후에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점차 집중력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새로운 손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부 병변들이 호전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걷고 계시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몸의 신호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잠을 푹 자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핵심은 혈류의 안정과 수면의 질입니다. 위험 시간대를 피하고 밤에는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 조용한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전후로 어지럼이나 피로감이 느껴지면 속도를 낮추고 시간을 단축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밤늦게는 걷기 대신 호흡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답을 찾고 계십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할 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혈압과 체온, 호르몬 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이때 걷기는 뇌혈류를 부드럽게 올리고 저녁 수면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 분비부터 체온 변화, 혈압 조절까지 모든 것이 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운동의 첫걸음이에요. 아침 시간대를 살펴보면 우리 몸은 육시경부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죠. 하지만 이 과정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23시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9시 이후가 되어야 몸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후 시간대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로 인한 혈당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체온도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저녁 시간까지 충분한 간격이 있어서 운동으로 인한 흥분 상태가 가라앉은 후에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최은자님은 70세 전직 간호사로 오랫동안 새벽 공복 걷기를 고집해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퇴직 후에도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바로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셨어요. 공복 상태에서 걷는 게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어지럼이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걷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어지러움 때문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의지가 강하셔서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새벽 운동을 고집하셨습니다. 전환점은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서늘한 날씨였는데 새벽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조깅하시는 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셨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탈수와 저혈당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벽 공복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밤새 8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그분은 운동 시간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대신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2번으로 나누어 걷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공복 상태가 아닌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웠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어색하고 오후에 운동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함께 조금씩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갔어요.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먼저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걷고 난 후에 기분도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잠이 깊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새벽 운동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시간에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전반적으로 기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낮췄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2번씩 걷고 계세요. 오전 10시경에 30분, 오후 5시경에 30분씩이요. 시간은 줄었지만 몸은 훨씬 편안하고 운동 효과도 더 좋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안전한 장소를 고르고 준비 운동에서 본 운동, 정리 운동의 순서를 지키며 하루 20분에서 30분을 2번 나누어 걸어보세요. 길게 한 번보다 짧고 안정적으로 2번 걷는 편이 뇌에는 더 유리합니다.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전에 목과 어깨, 발목을 3분만 풀고 시작하세요. 물은 15분에서 20분마다 작은 모금씩 드시고 속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걷기만 잘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뇌는 생활 전반의 리듬에 민감합니다. 걷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톱니바퀴들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음식은 혈관의 질을 결정하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신경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 연결망을 촘촘히 엮어 회복력을 키워주죠. 수면의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낮 동안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각종 노폐물들을 뇌척 수액이 씻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의 원인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음식도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줘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해마라는 뇌 영역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라서 여기가 손상되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정대호님은 76세 전직 회계사로 평생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등 체계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건강에도 자신이 있으셨고 실제로 큰 병 없이 지내오셨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활용이었어요. 혼자 지내시는 그분에게는 저녁 시간이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거의 매일 TV를 보셨는데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셨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시간에 많아서 자연스럽게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됐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해내셨어요. 하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억력의 변화였어요. 약속 시간을 깜빡하거나 며칠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분도 자주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치매나 큰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생활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수면 패턴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밤늦게 TV를 보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뇌가 흥분 상태를 유지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잠은 자지만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낮 동안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의 조언으로 그분은 생활 패턴을 크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취침 시간이었어요.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TV를 보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갑자기 TV를 끊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벼운 독서를 시작했고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제안으로 바둑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바둑 강좌가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이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둑은 그분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던 회계사였지만 바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고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바둑을 두면서 사회적 활동도 늘어났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먼저 밤잠이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자주 중간에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집중력도 확연히 좋아졌어요. 책을 읽을 때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고 기억력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의 변화가 컸습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활기찬 느낌을 되찾았어요. 바둑을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매주 복지관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이전보다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약물 치료 없이 생활 패턴만 바꿨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걷기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걷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단,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새로운 학습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으셨어요. 저녁에는 화면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음악으로 수면 전 루틴을 만드세요. 식탁에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 채소와 과일을 자주 올리고 주 2회에서 3회 새로운 활동으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불빛과 소리를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 취미를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어 암기나 악기 한 소절 배우기, 가벼운 글쓰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처음엔 조금 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바꾸면 방법을 다듬으면 뇌는 안도하고 다시 희망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내일의 기억과 오늘의 맑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시간대를 조금 바꾸고 몸의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밤에는 뇌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안전한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여러분의 뇌가 오늘도 조용히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